이제는 무형자산 들어갈게요. 여기 무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삼각입니다. 삼각 잘 보셔야 돼요. 결산 쪽일 때 나왔다면 좀 어렵습니다, 실제. 자, 보죠. 자, 무형자산의 의인데 복습입니다. 이거 대부분 다 똑같아. 거진 똑같습니다. 삼각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는 회계 1급 때 배워요. 아닙니다. 예, 그렇죠. 자, 보죠. 일단,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무형. 그리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될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무형자산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존재를 하려면 우리가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든 아니면은 계약을 하든 맞죠? 아니면 법에 따라 특허권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특허권 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전 어떤 가게 간에 특허권이라고 걸려있던데 종이로? 표정이 벌레 보는 표정이네 지금? 그죠? 아니죠 여러분들. 예. 자, 아무튼 근데 어떤 식기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 보니까 식별 가능성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왜 회계하실 때 말이 어렵냐면 직역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근데 시험은 직역된 말로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존재 이렇게 안 나와줄 때 식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독특하게 특허권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많이 통제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식약 개발과 관련돼서 이쪽 기술을 나만 갖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통제 가능하잖아요. 야, 왜 꼰대 왜 네가 침해하냐고 바로 소송. 맞죠? 이렇게. 근데 내가 기계장치를 샀다? 다른 사람 똑같은 기계 산 거야. 야, 소송 걸 거야. 상대방 미친 새끼로 그죠? 야, 이렇게, 그죠? 그거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될 진짜 독특한 특성이에요. 맞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종류인데요. 반드시 암기해야죠.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영업권인데요. 영업권은 여러분들 시험에 얘만 출제, 얘만. 얘만 출제하니까 요것만 암기. 영업권은요, 일상생활로 따지면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로 따지면 내가 매력적인 회사를 대가를 더 주고 샀어요. 요거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 있죠?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맞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는 미국 회사들 있잖아요. 뭔가 어떤 회사가 되게 이제 미래에 뭔가 가치가 있는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AI 이쪽을 막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 그래서 누가 봐도 유망해.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 안 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실제로 한 2천억짜리밖에 안 돼요. 2천억짜리밖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현실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렇죠? 2천억이면 작은 정도입니다. 2천억짜리 회사인데 갑자기 2조 주고 사고 2조. 그러면 1조 8천 더 줬잖아요. 그럼 돈 남아 돌아서 샀어요? 아니에요. 1조 8천억을 투자해서 이 회사의 그런 이제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기술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 회사를 이제 물건을 팔면은 1억 8천만, 1조 8천억보다 더 꿀을 뽑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수하는 거지. 돈 남아 돌아서 인수합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1조 8천억을 영업권이라고 계산하기 구글이다라고 하면. 알죠? 그러니까 나 매력적인 회사를 더 주고 샀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영업권이라고.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영업권이라고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 합병은 반드시 인수합병만 허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만 인정합니다. 그럼 내부 창출 영업권은 뭐예요? 구글이, 물론 구글도 매력적인 회사긴 하지만, 저희 회사 매력적이거든요?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거예요. 뭐냐, 마치 이거잖아. 매력이라고 생각해, 매력.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나 너무 잘생겼어. 제가요? 저리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거울을 봤어.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남들이 안 알아줘. 그러면 댓글에 달리잖아요. 그 신경정신외과.
이렇게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네이버 댓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여기 이제 어떤 사람 이상한 잡곡하면 신경이 정신외과 이렇게 서울부터 이렇게 해가 쭉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내부 창출이야. 매력을 내가 창출하고 있어.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매력은 남들이 매력을 창출해주는 거 맞죠? 좀 더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창출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외부 구입 영어권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했죠, 여러분들? 이것만 나와요, 시험에. 영어권은 실제로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진짜로 되게 어려워. 합병 쪽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넘어가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재산권은 개정 과목은 아니고, 개정 과목은 얘네들이 개정 과목이에요. 여기,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게 개정 과목입니다. 산업재산권은 특별하게 나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리들을 그냥 다 산업재산권이라고 묶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특허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상표권도 마찬가지. 그 상표를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의 이름을 좀 빌려줄게 대가를 줘라고 하면 그 상표권을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실용실현권은 좀 더 특허권을 세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의장권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디자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헬스케어 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디자인을 딱 내가 개발한 거야. 그러면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 만약에 도용하면 바로 소송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의장권을 디자인권. 아무튼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라는 거 뭐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관리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부에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오면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을 주로 잡게 돼요. 왜냐하면 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 효율이 많이 창출하니까.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 2차 권리금은 우리가 그 상가 권리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에요. 기존의 임차인인데 내가 이제 그 되게 전망이 좋은 1층 있죠. 전망 정말 좋은. 그렇죠? 딱 그 사거리 딱 한복판에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계도 거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놨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대가를 줍니다. 이거 1층 내줘서 고맙다고. 그렇죠? 그럼 그 대가를 받은 기존의 임차인은 대가를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것도 무형의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턱값이다라는 게 사실 턱 보이는데요. 아시겠죠? 어떻게 물론 눈에 보이긴 하지. 눈에 보이긴 하지. 우리가 턱값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형의 자산은 아니지, 여러분들. 그죠? 그거 우리가 임차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 비교하실 게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용자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형자산 아니잖아요. 유형자산도 아니고 투자자산도 임차보증은 투자율 보증은 임차보증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타 비용자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개발비 이쪽이에요. 아마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빨리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모든 회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연구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합니다. 맞죠? 특히 이제 연구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제약회사하고 바이오업체예요. 맞죠? 일단 한번 대박 나면 역전, 인생 역전이고, 그죠? 여기는 경기 안 타죠, 여러분. 아픈데, 아프니까 약 안 먹어야지. 이런 사람 없지, 그거 먹어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주로 이제 R&D 지출, 그쪽인데요. 일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아까 원칙적으로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화이자나 모더나야. 화이자나 모더나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했잖아요. 자신들이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데 돈 지출했죠. 근데 FDA에서 계속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가지고 승인을 해준 거야. 그러면 분명히 우리 회사가 지출했고 우리 회사가 이거 자산에 효과가 있네? 우리 회사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장난치냐면 우리가 모든 무형자산은 내부 창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렇죠? 개발비는 우리 회사가 창출하는 거지만 인정해줘.
그렇죠. 우리 회사가 돈 써가지고 우리 회사가 FDA도 승인해주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네? 개발비. 자산 잡았어요. 그거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좀 조심, 말 문제 조심. 자, 그러면 아시지만 우리가 연구 단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실패하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성능이라든지 효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어떤 질환인지.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무조건 비용 처리합니다. 그게 연구비. 그렇죠? 연구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여러분들 처리해요. 자, 근데 이제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임상, 1상, 2상 요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까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우리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데 60억 썼대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폼을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백신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 60억을 개발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비는 아시다시피 무형자산이죠. 이름에 비자 해가지고 무형자산이. 화이자, 모더나 말고는 그냥 쓰고 끝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그 60억 쓴 거 걔네들은 경상 개발비. 그렇죠?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비라고 잡는 거고, 그렇죠?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경상 개발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만 생산 단계에서 개발비 지출하면 이거는 우리가 제조원까지 하는 제조간접비로. 요거. 자, 근데 주의하실 거. 우리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계는 보수주의를 꽤 많이 쓴다라고 했죠. 보수주의가 최대한 뭐 낮추는 거예요? 비용? 이익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이익을 낮추려면 비용은 최대한 높게 잡으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주의하실 게 개발 단계로 보지 않아요. 연구 단계로 봅니다. 왜냐면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입니다. 그럼 이익이 최대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발 단계는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이익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말 문제로 꽤 출제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이때는 연구 단계로 본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문제 이거 다 못 풀겠구나. 삼각이 주로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건 안 되겠네, 여러분들. 삼각까지 해볼게요. 삼각까지 출제를 해가지고요. 자, 이제 무형자산의 삼각입니다. 자, 자고로 이것도 암기, 우리 어저께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상각도 일단 자동결산이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아무튼 감가상각은 자동결산인데 문제는 이제 무형자산은 상각이다라고 그냥 표현해요. 그렇죠? 감가상각이나 상각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우리가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애가 조금씩 이제 마탱이 가는 게 보이죠. 보이지만 무형자산은 그게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으니까 감가라는 말을 못 쓰는 것 뿐이에요. 좀 같은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비교하실 게 우리 유형자산은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감가상각 무게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이 다 됐다고 형태가 아예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계장치를 5년 다 사용했다고 0인 거예요? 기계장치가 없어? 형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반드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기를 반드시 써야 돼요. 맞죠? 직접 차감 안 됩니다, 아예. 맞죠?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을 일반적으로 해요. 어차피 특허권 보이지도 않는데 직접 까는 거 문제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 질문. 간접 차감 될까요, 안 될까요? 무형자산. 돼요. 돼요. 맞죠? 돼요. 실제 되는 감가상각 누계 써도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다만 직접 차감하는 게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말 문제로 가끔씩 어떻게 출제하냐면 무형자산은 우리가 간접 감가상각 상각 누계액을 쓰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차감도 허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원칙적으로 없어요. 맞죠?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건 잔존가치가 원칙인 거지 반드시 0이다라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도 말문제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애들이 감가상각이 되는 형태가 좀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 씁니다. 건물은 뭐 내가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야근 막 맨날 하고, 처음 지었을 때 새 건물 야근해야지, 막 이러고. 나중에 건물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이제, 낡아지니까 이제는 나 야근 안 하고 오후 2시까지만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은 정액법 써요. 수익을 계속 정액적으로 창출하니까. 근데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 애들이 쌩쌩하니까 제품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수익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럼 관련 비용도 많이 잡는 주로 정률법 많이 써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가속상각법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무형자산은 얘가 가치가 소비되는 형태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원칙은 이래. 원칙은 이런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고려해봐. 없니? 대부분 없어. 없니? 정의법 써.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합리적인 방법이 원칙이에요. 이러잖아, 맞지, 여러분들. 우리가 횡단보도에 뭐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야지만 건너야 된다. 그렇죠. 이게 원칙? 그렇죠. 아무튼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합리적인 방법 정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사항이 아니라 암기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어서도 아들이 저작권으로 받죠. 그건 저작권 법에서 한 50년, 40년, 50년 이렇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저작권 법. 아니면은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40년 동안 내가 상표권을 빌려줘가지고 40년 동안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대요. 그럼 내용연수 40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하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거. 우리 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예요? 취득 시점부터예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취득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왜예요?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들은 취득할 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자산들은. 다만, 우리가 어저께 했던 시운전 있잖아요. 특히 비싼 기계들은 비싼 기계나 아니면은 처음 우리가 했던 기계들은요, 요거 시운전 은근히 많이 해요. 테스트하는 기간이 은근히 걸립니다. 한 달 넘게 걸린 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월 달에 취득했는데 테스트를 완전하게 거쳐가지고 7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럼 7월 달부터 그때부터 감가상각 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취득 시점은 여긴데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여기다 라고 하면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취득 시점만 딸랑 주면 그때 사용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무형자산 문제가. 어디냐면은 115회? 여기 있네. 707페이지입니다. 707페이지. (707페이지) 자, 707페이지 3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 707페이지 3번. 그렇죠. 3번이죠, 여러분들. 이거 틀려요. 정액법만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원칙,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쓰긴 하는데, 정액법만. 안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형자산 제조와 관련되면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이게 제조 간접비에 속하니까, 이때는 제조 원가로 가야 되고, 원가 회계 쪽입니다. 원가 회계 쪽.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러분들, 유인물 26페이지. 자, 26페이지에 2번하고 3번이에요. 유인물 26페이지에 2번하고 3번. 좀 어렵죠? 자, 2번 문제 몇 번일까요? 1번에 1번 일단 1번이 너무 맞죠,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다양한 방법 쓰는 게 원칙이니까. 그게 원칙이고, 방법 모를 때 정의법이니까. 그럼 2번은 왜 틀렸냐면요. 우리가 법에서는 특허권의 내용 연수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20년, 그냥 못 박았어. 특허권은 무조건 20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특허권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이 특허와 관련된 신약 개발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우리 막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지금 다 비만 치료 위고비 맞나? 맞죠? 이거 막 사람들 누가 봐도 미래 먹거리니까 엄청나게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위고비를 개발한 거예요. 개발했는데 근데 법에서는 20년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많은 경쟁업체들이 여기에 투자하니까 아무리 봐도 난 이 위고비라는 신약을 팔아가지고 10년 동안만 뽕을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10년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요. 작은 거. 그렇죠? 만약에 위고비를 팔아가지고 나 30년 뽕 뽑아먹을 수 있대. 근데 나라에서 무조건 20년. 이렇게 하면 20년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법적 권리기관과 경제적 내용 요소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요. 삼각을.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 정리되시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내부적으로 창출 내역은 무조건 인정 안 해. 여기 낚시에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개소리 그렇죠?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끝에가 틀렸죠. 여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죠. 경상개발비. 그 다음에 3번은 2번이에요. 왜? 1, 3, 4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서 푸는 문제는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를 가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모형, 그 재평가 모형이에요. 재평가 모형.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감가상각은, 여태까지 배웠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우리가 기말에 뭐만 해요? 감가상각만 하잖아요. 시가로 평가하는 거 안 배우셨죠? 그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걸 우리가 그냥 취득 원가 그대로 감가상각한다라고 해가지고 원가 모형이라고 해요.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거. 맞죠?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여기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상각한다 이러진 않아요. 원가 모형 쓰기 때문에.
자, 공정 가치를 반영해서 생각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회계 기준 이런 데 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 이거 안 쓴다. 원가 모형 쓴다. 알죠? 자, 됐습니다. 좀만 참으시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서요. 어렵고.